자, 오늘 이제 뉴미디어 시대 공영방송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달아봤는데, 저는 이제 전국 언론 노동조합 MBN 지부장을 맡고 있는 윤범기 기자입니다. 내가 이걸 해도 되나? 아니 나는 공영방송 기자가 아닌데, 나는 민영방송 기자를 하는 사람인데 나한테 왜 이걸 시키나? 일단 뭐 돈 안 받고 공짜로 강의해 줄 사람이 별로 없었겠죠. 근데 이제 그것도 있지만 저도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오히려 내 입장이 좀 더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왜냐면 공영방송 기자들은 자기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거니까. 저는 아무래도 조금 옆에서 좀 지켜보는 입장에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고, 저도 나름대로 한번 이 문제를 한번, 내가 그래도 10년간 현업을 하고 8년 정도 노조 일을 했으니까 이 문제를 제 문제기도 하고 한번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뭐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일단 오늘은 그래서 일단 공영방송 얘기를 하기 전에 언론개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개혁이 어떤 흐름 속에서 이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이제 공영방송에 대한 것도 같이 좀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공영방송의 역할은 뭔가,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면 질의응답 조금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뭐 제 소개부터 할 텐데, 저는 2007년에 이제 MBN에 입사를 했고, 정치부 국회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사건팀, 그다음에 교육팀, 부동산팀, 그다음에 서울시청 출입기자 하다가 앵커도 잠깐 했어요. 이렇게 생겨도 앵커를 할 수 있다, 이제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보도 제작부에서 내근하다가 다시 서울시청 출입하다가 국회팀 근무를 하는 걸로 현업을 마무리했고, 그다음에 이제 2018년부터 노조 사무국장으로 이제 일을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가 6개월 영업정지 사태가 있었잖아요. 종편 자본금 문제가 터지면서 회사 앞에서 불법 경영진 물러나라 이러고 이제 1인 시위도 한참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거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 기자회견, 뭐 이런 걸 했으니 회사에서는 뭐 이미 찍힐 대로 찍혔지. 우리 회사가 진짜 공영방송도 아니고 우리는 주인이 있는 회사잖아요. 그 장씨 일가가 명확하게 있는 회사에서 이렇게 뭐 물러가라고, 회장 물러가라 뭐 이런 운동을 하고 이렇게 회사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이랬으니 창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하다 보니 이제 노조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 노조위원장까지 돼서, 이거 얼마 전에 지난주에 제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얼마 전에 아시죠? 그 고발 사주 있었잖아요. 그 김대남 전 비서관이 했다는 뭐 그런 거 가지고 권력형 언론 탄압, 뭐 규탄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떠밀려오고야 말았도다. 자, 어쨌든 그런데 그런 제가 보기에, 저도 이제 90년대 학번이고 그때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지난 한 25년 정도 이 언론개혁이라는 게 화두가 돼서 지금까지 쭉 굴러오고 있잖아요.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게, 여러분이 나중에 기자가 되든 또 어떤 언론사를 들어가든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이런 업을 가지게 되는 거지. 그런 걸 좀 이해하시면은 업을 하시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알다시피 90년대 이제 처음 시작된 조중동에 대한 문제의식이 이제 90년대 후반, 특히 김대중 정부 때 처음 시작이 되면서,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로 넘어가면서 이른바 안티조선 운동이라고 하는 게 생겨났습니다. 뭐 강준만 교수 뭐 이런 사람들이 역할을 했죠.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운동을 이어받아서 노무현 정부가 등장하고, 참여정부에서 제일 먼저 했던 언론개혁 조치가 가판 폐지였어요. 옛날엔 아시죠? 우리 어렸을 때 그 지하철 타보면 지하철역에 가판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 저녁 6시쯤 되면 가판이 엄청나게 이렇게 막 깔리고, 그러면 이제 각 부처에서 가판 대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막내 사무관들이 다 이렇게 지하철역으로 뛰어가가지고 가판이 나오면 그걸 먼저 사갖고 가서 열심히 이렇게 보고, 우리 부처 혹은 우리 회사 관련된 게 뭐가 있나 확인한 다음에, 뭐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 그 언론사에 아는 국장님, 부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요 기사 좀 빼주세요 라면서 이렇게 막 로비를 하죠. 그러면 이거 안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다음에 우리 뭐 협찬이라도 하나 뭐 이렇게 주고받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30판까지 막 밤 12시 넘어까지 계속 이 판을 판가리를 한다고 하죠. 그 과정에서 이제 그게 오탈자를 잡아내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이제 주고받으면서 사실은 언론 기사를 고쳐나가는 과정이 이제 이 가판 문제였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딱 취임하자마자 가판 대응하지 마라, 모든 부처에 가판 대응 금지령을 내렸죠. 가판 대응하는 사람들 오히려 불이익 주겠다. 그리고 만약에 오보가 나거나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보도가 나면 그냥 정정보도 요청을 해라. 법적으로 대응해라, 법적으로. 이렇게 가판 전화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90년대 후반에 이 가판 문화가 사라지게 되죠. 2000년대 초반 들어가고. 이게 또 아마 인터넷의 영향도 있겠죠. 인터넷에 기사가 떠버리니까.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가판 폐지로부터 시작돼서 청와대 기자실을 개방했죠. 저도 청와대 그 기자실 잠깐 파견됐었는데, 가면 그 의리의리 하거든요. 진짜 궁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있어요. 그 완전 그 춘추관이라는 건물 자체가 약간 조선시대 궁처럼 그렇게 생겼고 거기에 이제 대통령이 와서 하는 브리핑룸이라든가 그 으리으리하거든. 지금 대통령실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지금 대통령실은 그 아우라가 없어. 그 박정희부터 있었던 그 공간에 내가 같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아우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 미국 백악관도 마찬가지잖아요. 링컨이 썼던 방에도 들어가 보고 뭐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실은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그냥 뭐 난장판이지. 근데 어쨌든 그 청와대 기자실을 확 개방을 해가지고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같은 그런 신생 언론한테까지 다 준 거야. 그전에는 뭐 감히 들어갈 엄두도 못 냈던 건데 그런 게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기자실 개방이고 이게 1차 개방. 그 다음에 2차로는 임기 말에 임기 초에는 큰 반발이 없었어요. 그냥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 근데 임기 말에 이 통합 브리핑룸이라고 해서 2차 기자실 개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각 부처별로 조그맣게 쪼개져 있던 기자실들을 하나로 모아서 전체 통합 브리핑룸 이렇게 큰 브리핑룸을 만들고 그렇죠. 부처별로 묶어서 부처별로 다 조그맣게 따로 있었죠. 이런 브리핑룸 자체가 없었고 기자실이라는 게 조그맣게 있어서 거기 가서 이렇게 설명하고 뭐 이런 식이었지. 근데 이런 통합 브리핑룸을 만들면서 기존의 기자실을 다 폐쇄해버렸죠. 그리고 일로 다 와라 이거야.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건 언론 탄압이다라고 하면서 안 가고 어떻게 했습니까? 복도에 앉아갖고 판자 갖고 이렇게 종이 같은 거 신문지 같은 거 바닥에 깔아놓고 판자에 복도에 앉아서 이렇게 기사 쓰고 뭐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게 제가 언론사 입사할 때요. 2007년, 2008년. 그리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SBS에 이걸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이라 그랬거든요. 그게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논술 문제로. 이 정부가 추진하는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써봐라. 이건 사실상 사상 검증이지. 그건 조금 나쁘게 쓰라는 거지.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써야 된다는 거지. 근데 하여간 그런 시절이 있었을 정도로. 근데 지금은 이거 아주 편리하거든요. 이거 브리핑으로 연결해가지고 인터넷으로 다 보니까 요즘은 이걸 아예 유튜브로 생중계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사실 지금 보면 아무 문제될 게 없는 건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문화를 바꿔나간다는 게 그만큼 거부감이 컸고 또 뭐가 있었냐면 부처 무단 출입을 통제한 거야. 그전에는 출입기자들은 그 부처를 막 해집고 다녔어요. 이렇게 공무원들이 앉아있잖아요. 이건 다른 사진이긴 한데 공무원들이 앉아있으면 기자들이 이렇게 쓱 복도를 막 들어가. 부서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쓱 지나다니면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업무 보고 있잖아. 그럼 등 뒤로 가서 이렇게 쓱 봐. 이렇게. 네, 그래서 옛날에 이정우 정책실장이 인수위 처음 들어갔을 때 다음날 출근해보니까 서랍이 이상한 거야. 이렇게 열어봤더니 이 서랍을 누가 이렇게 들춰본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조선일보랑 중앙일보인가 하여간 그 기자들이 와가지고 인수위 사무실 막 들락거리면서 문 열어보고 뭐 이렇게 뭐 서류 있으면 주워가고. 그래서 그때 이제 흔히 하던 취재 기법이 파쇄한 종이 있잖아요. 파쇄한 종이. 공무원들이 이렇게 회의로 이렇게 하다가 이거 잘못 오탈자 나서 찢은 거. 그거 쓰레기통에서 주워가가지고 그거를 붙이는 거야. 그걸 붙여갖고 정부가 이런 거 추진 중이다라고 해가지고 빵 기사 써버리고.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취재 관행이었는데 이걸 못하게 한 거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기자들이 무단해서 출입해가지고 막 정보 빼내가고 이런 거 못하게 하고 대신 이제 통합 브리핑룸 같은 거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직접 취재하라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기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이었던 거야. 이게 우리나라 부처는 워낙 힘이 세고 또 이렇게 되게 비밀주의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견제를 하냐라고 해서 이제 그런 논리로 이제 이런 방식으로 했던 건데 어쨌든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원인데 여러분 근무하는데 갑자기 누가 제3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본다고 하면 이게 일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조치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러니까 옛날엔 그렇게 취재했었다. 근데 그게 이제 이른바 언론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초창기에 시도됐던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엄청 심했죠.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좀 그런 걸 좀 이렇게 막는 효과가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신문 배급망 독과점 문제예요. 알다시피 옛날에는 조중동이 굉장히 강력한 배급망을 가지고 전국을 다 장악하고 있었고 예를 들면 지방 시골은 한겨레 경향 같은 건 배달도 안 돼. 배급망을 조중동이 다 갖고 여기 조선일보 옛날에 보면 시골에 지역에 다니면 이런 거 많았죠. 이런 건물 조선일보, 뭐 동아일보, 매일경제 이런 거 많았잖아요. 근데 이게 조선일보만 배달하는 게 아니라 밑에 보면 조선일보, 한국경제, 스포츠조선, 전자신문, 코리아 뭐 헤럴드 이런 것까지 다 배달하는 거야. 이런 지역에 있는 배급망들이 신문사들 다 같이 이렇게 같이면서 배달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이게 전국의 7, 80%를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배급망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이른바 열린우리당 시절에 4대 개혁 입법이라고 해서 그때 이제 여러분 4대 개혁 뭔지 기억나세요? 국가보안법 폐지, 그 다음에 역사 바로 세우기, 그 다음에 사학법, 그 다음에 언론관계법 개정이에요. 네, 과거사법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역사 바로 세우기고. 근데 약간 그래서 언론관계법 개정의 내용이
적어도 3개사가 신문 그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법의 내용인 거야. 그러니까 경쟁의 결과를 규제하는 법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3개사면 뭐겠어요? 뻔하죠. 조중동이지. 그러니까 조중동이 어떤 언론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거를 법으로 이제 사후적으로 규제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당연히 엄청난 반발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건 뭐 이렇게 여당에서는 이렇게 하고, 박근혜, 이명박 이런 사람들이 뭐 반대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엔 잘 안 됐죠. 그래도 개중에 몇 개 들어온 게 이제 뭐 내부에 견제할지 만들고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언론개혁의 초창기 주제들이었어. 근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이런 건 인터넷이 해결했죠. 인터넷이 등장하고 배급을 다 필요 없게 만들어버렸죠. 그 다음에 나중에 유튜브가 등장하고, 그러면서 채널이 무한 발생을 해버리니까 이 조중동의 독과점이라는 건 지금은 별로 의미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제도라는 게 이게 기술의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급속도로 확 바뀌기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언론, 이건 한참 또 시간이 흘러서 문재인 정부 때, 여기부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문재인 정부 때는 뭐냐면 언론중재법 개정을 시도했는데, 이건 뭐냐면 오보를 내는 언론, 이따 가짜뉴스가 막 논란이 되니까 오보를 내는 언론은 망할 정도로 벌금을 때리겠다 이거야. 그래서 뭐 2억, 3억 정도 이렇게 오보에 대해서 강력한 벌금을 때려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집어넣어서 그걸로 언론사들을, 그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언론은 아예 망하게 하겠다. 이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당시 여권에서 추진했던 법안이죠. 그래서 야권이 반대하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이 당시에는. 근데 이거는 오죽하면, 이거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죽음에 대한 그 친문 세력이 가지고 있던 트라우마, 그리고 복수심, 이런 게 사실은 정책화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거 언론을 죽이는 법안이에요, 실제로 되진 않았죠. 그래서 이거하고 검찰개혁 두 개를 추진하다가 결국에는 언론개혁은 놓고 검찰개혁만 일단 수사권 기소권 분리만 추진을 했죠. 근데 그것도 결국 한동훈이 등으로 뒤집어 갖고 잘 안 됐지만. 근데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기획기사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획기사라는 건 이 오보를 안 내려면 보도자료만 열심히 따라 쓰면 돼요. 근데 이제 그래도 기자라면 기자상도 타고 뭔가 의미 있는 보도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기획도 하고 단독도 하고 해야 되잖아. 기획기사나 단독기사를 쓰다 보면 반드시 오보가 납니다. 반드시 사실관계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오보를 내더라도 내 기사가 촉발돼서 그거에 대해서 언론들이 쫙 달라붙다 보면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팩트들이 추가되면서 실질적 진실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JTBC의 그 태블릿 PC 보도, 박근혜 그 태블릿 PC 그 보도가 오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변희재 씨가 지금까지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거 박근혜 거, 그 최순실 거 아니었다. 최순실은 태블릿 PC를 쓸 줄을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누구 거냐를 가지고 책도 내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쇼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건 오보였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를 해버렸고, 최순실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사과를 했고, 그리고 나서 전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들이 다 뒤집어 달려들면서 그 이슈를 취재하면서 결국에는 국정농단의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오보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개별적인 오보는 개별적으로 지금도 얼마든지 뭐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절차들이 다 있고, 그게 그런 것들이 쌓여 나가서 사실은 실체적 진실을 드러내는데 얼마나 기여를 하느냐가 사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걸 하나도 못 참겠다. 무조건 가짜뉴스 무균지대, 아예 청정한 그런 지대를 만들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오보를 처벌하기 시작하면 기자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들 보도자료만 받아쓰기 언론만 양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여당에서도 좀 떠있는 국회의원들은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워낙 그때 여론이 비등해서 할 수 없이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아마 이게 문체위잖아요. 그러니까 상임위는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는 아마 통과가 안 된 뭐 그런 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시도가 하나 있었죠. 근데 다행히 이건 안 됐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방송사법을 통과시키는 게 논란이 됐고, 방송사법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거부권, 통과시키면 거부권, 이게 이 핑퐁을 지금 몇 번째 계속 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언론 개혁을 둘러싼 쟁점들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흘러오고 있다는 거죠. 그 방송사법은 뭐냐? 일단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권한을 지금은 여야 정치권만 행사하잖아. 근데 이거를 확대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가고 싶어하는 KBS, MBC 이런 회사들의 이사를 외부에 확대하는 거야. 그래서 현재는 이사가 9명이죠. 이사 9명 플러스 감사 1명인데 이거를 21명까지 한 두세 배 확대하고, 그 다음에 100명의 시민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서 사장을 추천하게 하고, 그 추천된 사장을 이사 3분의 2 이상이 투표해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사람으로 표결하게 하는 뭐 이런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라고 해서 2명만 출석해도 뭔가 둘이 합의하면 됐다는 식으로 막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YTN도 민영화해버리고 뭐 그랬잖아요. 그런 걸 못하게 4명 이상 출석해야 개의할 수 있게 정족수를 만들겠다는, 이게 네 번째 법안이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
합의제에서 과번. 그 5명이 다 모인 상태에서 투표로 결정해라 라는 식으로 바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방송사법의 문제는 KBS, MBC, EBS, 그 다음에 요 방통위법. 그래서 4개거든요. 방송사법. 그러니까 요건 딱 요 회사들에게만 국한된 정책인 거야. 그 중에서도 최근 이슈가 되는 건 KBS는 이미 넘어갔고, EBS는 정치 성향 없으니까 상관없고, MBC만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 이 방송사법은 MBC 구하기 법인 거지. 현재 MBC 경영진 구하기 법, 현재 MBC 노동조합 구하기 법으로 이제 이렇게 여겨지면서 야당은 굉장히, 여당은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윤석열 좀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니까 통과가 안 되고 있죠. 사실 뭐 이건 상당히 실제로 아마 실현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런 걸 봅시다. 지금 또 하나 검찰 언론개혁 이슈가 검찰과의 유착이잖아요. 이 보도는 뭐 워낙 유명한 보도니까 아시겠죠. 그 노트렁식의 이거 많은 사람들에게 트라우마가 된 사건인데 이 누굽니까? 이 앵커 신동욱 앵커죠. 지금 뭐 하세요? 국민의힘 국회의원 되셨죠. 이거 보도하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되셨는데 사실은 이분은 앵커라서 그냥 사진이 남은 거고 실제로 이걸 보도했던 기자는 SBS 기자잖아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리포트를 못하고 있어요. 방송 기자인데 자기 이름으로 리포트를 못 내고 있어. 왜겠어요? 노무현 죽인 기자다 이거지. 그래서 이걸로 이 낙인이 찍혀가지고 이 기자가 검색해보면 나와요. 이름도 나와요. 이 기사가 있으니까. 이 기자가 리포트를 쓰면 얘 아직도 SBS 다니고 있었냐면서 악플 달리고 그래서 뭐 낮 시간대 뉴스로 갔다가 거기서 리포트 한번 얼굴도 안 나오게 스탠딩도 안 나오게 했는데도 거기에 또 악플이 따라오고 이렇게 해서 내근만 해요. 내근만. 되게 잘 나가는 에이스 기자였는데 이 사건 하나로 완전히 기자로서 인생이 끝나버렸어요. 앵커도 못하고 어디 나가서 이렇게 기자라는 게 그렇잖아. 방송 기자가 출연도 하고 뭐 이렇게 자기 얼굴을 알리는 직업이잖아. 근데 이 기사 이후로 완전히 기자 생명이 끝나버린 거죠. 물론 이제 내근하면서 내가 알기로 뭐 캡이나 바이스 같은 그런 주요 보직을 하면서 후배들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그러니까 리더 역할을 하긴 하는데 자기 얼굴을 못 드러내는 그림자 기자가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사건은 굉장히 그 언론계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인데 이제 이게 검찰이 흘려주는 보도를 받아 쓴다는 게 문제잖아. 이거 흔히 언론개혁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검찰이 뭔가 이렇게 쓱 흘려주면 그거 받아 써가지고 노무현이 뭐 버릇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된 거잖아. 근데 이게 문제인데 그럼 이건 어떻게 볼 거야? 이건 요즘 JTBC에서 하고 있는 보도는 어떻게 생각해요? 요즘 JTBC에서 김건희 여사 빠지고 우리면서 도이치모터스 수사 기록을 다 받아갖고 지금 보도하고 매일매일 단독하잖아요. 이건 뭡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검찰이 흘려주지 않으면 JTBC가 이걸 어떻게, 김건희 사건을 어떻게 보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뭐가 나쁘다라고 할 때는 그게 애초에 왜 생겨나는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이 검찰과 언론의 공생관계는 원래 처음의 시작은 여러분 그 홍준표 검사가 모래시계 사건 아시죠? 모래시계 드라마에 나왔던 그 슬롯머신 사건. 홍준표 검사가 이건계라고 하는 자기 검사장, 자기 선배를 잡아놓잖아요. 그렇게 이제 거학과 싸우는 그런 어떤 수사를 할 때 모를 수도 있겠군요. 네, 모래시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거대한 권력을 검찰이 달려들어서 수사를 할 때 위에선 당연히 외압이 들어오겠죠. 야 그거 하지 마. 그거 왜 건드리고 그래. 하지 말라고 할 때 어떻게 수사 동력을 만들겠어. 어떻게 수사 동력? 언론에 흘리는 거예요. 언론에 흘려서 이렇게 기사가 나오게 하는 거야. 기사가 나오면 국민들이 그 사건 다 알게 되잖아. 야 이거 검사장이 뭐 받아먹었대. 그러면 그 기사가 나오면 수사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이게 일종의 관행이 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수사를 거학을 척결하기 위한 수사를 하는 수단으로서 정의감이 넘치는 젊은 검사와 그리고 젊은 기자들이 공조해가지고 수사 동력을 만드는 과정이었던 거거든. 근데 그게 이제 노무현 정부 때는 노무현 대통령 끝나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을 죽이는 그런 방향으로 작용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또 김건희 여사의 어떤 도이치모터스 수사 어떤 상황을 또 외부에 흘려서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드는 또 수사 동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언론개혁이라는 걸 단순하게 한쪽의 프레임으로만 보면 해석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여러분이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럼 이게 아니면 어떻게 수사할 거야? 이게 아니면 어떻게 취재할 거냐? 검찰이 만약에 안 흘려준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취재할 거냐? 고민해 볼 문제죠. 이동재 기자라는 사람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피해자한테, 감옥에 있는 피해자한테 편지를 쓴 거잖아요. 편지를 써가지고 뭐라도 나오면 그걸로 단독 쓰려고 했던 거거든. 그런 건 이제 뭔가 이런 걸 물론 이제 그 한동훈한테 조언 듣고 했다는 거니까 뭐 그게 이렇게 좋은 방식은 아니지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론 개혁의 문제라는 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 그런 걸 여러분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제 오늘의 주제인 이제 공영방송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공영방송이라는 게 뭐겠어요? 결국 재원 문제야, 재원 문제. 방송국 뭘 갖고 운영해야 돼? 여러분 월급 나중에 취업하면 뭘로 줘야 돼? 방송국이 진짜 돈이 어디서 나겠어요?
가장 첫 번째는 광고죠. 광고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언론을 민영방송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 회사 같은 민영방송. 이건 이제 민간에서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주로 메인 수입은 광고 수익이죠. 광고 플러스 협찬인데, 협찬도 어차피 기업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광고 수익으로 보는 거예요. 넓은 의미에. 광고로 먹고 사는 게 민영방송.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세금으로 먹고 사는 게 있어요. 세금으로 먹고 사는 게 국영방송이죠. 이건 완전히 정부가 운영하는 방송이에요. 그런 방송들이 실제로 우리나라도 많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마지막이 뭐냐면 수신료로 먹고 사는 게 있어. 수신료로 먹고 사는 게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애매해지는 건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은 뭡니까? KBS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KBS하고 KBS가 수신료를 나눠주는 한 5%인가 나눠주죠. EBS. 그 두 개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보세요. 이걸 좀 보면 광고라는 건 대부분 신문사나 종편들이 광고로 먹고 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자본 권력의 영향을 받아요. 압도적으로 자본 권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거는 오늘 강의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뒤에 좀 자세히 얘기할게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자본 권력의 압도적인 영향하에 있죠. 그 다음에 세금으로 먹고 사는 방송국들, KTV, 국회방송, TBS 이런 것들은 다른 수익이 없어요. 오로지 정부가 주는 세금, TBS는 서울시가 주는 세금이었죠. 근데 그것도 어쨌든 세금이잖아요. 그 세금으로 먹고 사는 방송국들은 당연히 세금을 주는 주체, 그러니까 이제 단체장들의 혹은 대통령, 국회의장 이런 사람들의 영향권 안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국회방송에서 국회의원 조지는 기사 안 쓰잖아요. 그리고 KTV에서 대통령 조지는 기사 안 쓰잖아요. 심지어 얼마 전에 어떤 일까지 있었어요? 이번에 단독 기사 나왔죠. KTV에서 주최한 음악회에 김건희 여사만 불러가지고 그게 원래 유튜브용 녹화 방송인데 현장에 김건희 여사만 불러갖고 한 테이블 딱 앉혀놓고 공연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건희를 위한 아내를 위한 단독 오케스트라 공연을 KTV가 열어준 거예요. 8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네, 8,700만 원을 들여서 열어줬다는 건데 이건 뭐야?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뭐 이건 전형적으로 정치 권력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럼 뭐야? 수신료를 통해서 운영하는 KBS나 EBS 같은 방송은 그러면 이런 방송은 정치 권력이나 자본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방송의 어떤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신료 재원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론적인 논의가 가능한 거죠. 이론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따지면 공영방송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광고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 뉴미디어 시대가 오면서 광고가 이전처럼 엄청난 대스타. 우리가 옛날에 요즘 같으면 누구야? 이렇게, 옛날 같으면 비라든가, 이렇게 김태희라든가, 전지현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엄청나게 큰 돈을 들여서 몇억 원짜리 광고를 만들고 그 광고를 한번 태우면, 사람들이 공중파 광고를 보고 몇백억의 매출이 나는 그런 식의 대형 광고 요즘 잘 없죠.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보는 광고들은 어떤 거예요? 되게 좀 조잡한 광고들이잖아요. 돈 별로 안 쓴, 유명인사도 안 나오고 일반인들이 나와서 하는 그런 광고. 왜 그렇게 됐냐? 자, 아까 말한 것처럼 구독료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그 수익 재원이 생겨나면서 넷플릭스 같은 OTT가 구독료 모델로 운영을 하게 되고 유튜브는 그래도 여전히 광고를 이용을 하긴 하죠. 근데 공중파 광고와는 다르죠. 근데 이제 이 유튜브나 넷플릭스는 그 자체가 글로벌 민간 기업, 그 자체가 글로벌 자본이에요. 그래서 얘네의 기본적인 목표는 박리담회야. 전 세계를 상대로 좀 싸게 해서 많이 팔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영업을 전 세계를 상대로 영업을 하고 그리고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 광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백만 명이 본다고 생각하는 그런 대형 광고는 찍지 않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리고 이렇게 맞춤형 알고리즘, 그래서 굉장히 파편화 분절화된 광고, 5초 지나가면 넘어가 버리니까 한 1분 내외의 짧은 광고를 만들고 그 저렴한 B급 컨텐츠, 그리고 정보 전달 위주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광고의 힘은 이렇게 약해지고 있는 거야. 공중파가 방송국이 광고를 통해서 얻는 수익은 점점 약화되겠죠. 이런 광고 시장이라면. 여기에 더해서 정부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요. 정부는 예를 들면 공익광고. 아이야, 넌 참 아는 것이 많구나. 근데 이게 뭐예요? 한국원자력재단. 이건 이제 원전 광고인 거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이게 결국 공기업이 내는 일종의 정부 세금으로 운영하는 광고잖아요. 그 다음에 경제를 살립시다. 이런 것도 이제 정부에서 내는 광고. 이런 광고들이, 이건 정부에서 하는 협찬도 마찬가지예요. 지자체가 하는 다양한 협찬, 그 중앙정부가 하는 부처들이 하는 각종 공익광고, 이런 광고들이 언론사의 재원 중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으로부터 언론사들이 취약해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여러분이 이번에 시험 봤던 MBC가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MBC의 정체는 뭐야? KBS는 공영방송, 수신료 받는 공영방송 명확한데 MBC는 자기들은 공영방송이라고 주장하잖아요. 근데 진짜 공영방송 맞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수신료를 안 받거든. 수신료 안 받는데 왜 공영방송이야? 좀 이상하죠? 자, 이 재원은 MBC는 민간에서 광고로 조달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익 모델은 광고와 협찬이야. 광고와 어떤 정부, 그러니까 이건 정부 재산, 세금과 광고를 다 써요. 근데 이 재밌는 게 이 소유 구조가 공적 지분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공영방송이라고 주장하는 거지. 이게 개인 소유주가 없고 소유 구조가 공적 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MBC의 주주를 보면 방송문화진흥회라는 게 70%의 지분을 갖고 있고, MBC는 비상장 회사죠. 언론에서 MBC 우리 주식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송문화진흥회라는 게 70%. 그 다음에 정수장학회가 뜬금없이 나옵니다. 정수장학회가 30%를 갖고 있어요. 정수장학회는 뭔지 아시죠? 박정희, 유경수. 박정희와 유경수, 박정희 정부 때 만들었던 그 두 사람 이름을 따서 만든 장학회가 지분의 30%를 갖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방문진에서 이사 구성을 하는데 이걸 정치권 추천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임기는 3년이고 9명의 이사를 1명의 감사를 추천하는데 여권이 여성이야. 그러니까 여당에서 3명, 대통령이 3명, 거기다 야당이 3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충 보면 여당이 유리하게 해놓죠. 그래서 지금 MBC 사장은 이 지난 정부 때 구성된 방문진 이사들이 선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형준 사장인가요? 그래서 지금 사장은 약간 이제 친야 성향의 문재인 정부 때 물론 또 문재인 정부가 엄청 관여하거나 뭐 내정하거나 그렇진 않았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뽑혀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MBC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MBC는 왜 이런 회사가 됐을까? MBC는 원래 어떤 회사였어요? 원래는 주인이 있었어요. MBC도. 삼화그룹 창업자 김지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김지태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이 사람은 5.16 쿠데타 때 원래 이제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노무현 대통령 자서전에도 나와요.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대요, 그 당시에.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근데 5.16 쿠데타 때 아마 5.16 정부에 대해서 그 군사 정부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졌던 것 같아. 원래 보면 그 군사 쿠데타 한번 재벌 하나씩 없애고 뭐 그러잖아요. 그 전두환도 국제그룹인가요? 재벌 하나 작살내 버렸잖아요. 이게 뭔가 이제 힘을 과시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 부정축제조로 몰아가지고 5.16 쿠데타 당시에 군부가 이 김지태 씨의 재산을 다 압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재산을 강탈당해서 빈털터리가 돼요. 그때 부일장학회라고 하는, 부산에서 제일 간다 해서 부일장학회라는 게 있었는데 이 김지태 씨가 운영하던, 근데 그 부일장학회를 박정희 정권이 압수해서 정수장학회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정수장학회가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걸 압수해가지고 김지태 씨의 어떤 이렇게 사유였던 MBC라는 회사를 정수장학회 소유로 만들어버려요. 그 당시엔 5.16 장학회였지. 그래서 5.16 장학회가 되면서 사실상 정부가 운영하는 방송이 돼버렸고, 12.12 쿠데타가 또 일어나요. 쿠데타가 일어날 때마다 정권 주인이 바뀌어. 일어나니까 그 이제 원래 민간 지분이 70%가 있었는데 그 지분 70%를 KBS가 인수하게 해요. 그래서 MBC의 최대 주주는 KBS였어요, 한동안. 그래서 사실상 국영방송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얘기했지만 이제 그러면서 사실상 전두환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이제 MBC가, KBS도 말할 것도 없고 하게 되죠. 그러다가 87년에 민주화가 일어나잖아요. 민주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군사정권이 퇴조하니까 MBC 안에서 엄청나게 노동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MBC, 지금 언론노조 MBC 본부라고 하는 그 노조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노조가 중심이 돼서 총파업을 벌입니다. 그리고 당시 군부가 선임했던 사장을 쫓아내요. 뭐 황선필인가 하는 사장을 쫓아내고, 그 다음 사장도 출근 저지 투쟁을 막 해. 그래갖고 이제 노태우 정부에서 임명한 사장 못 받겠다 이러고 막 반대를 한 거지. 그래가지고 경영 공백이 막 이어지다가 결국에는 안 되겠으니까, 그때 이제 노태우 정부니까 일로 삼김이라 그래갖고 야권이 인원이 더 많았잖아요. 그래서 김대중, 김영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소야대였기 때문에 국회에서 타협을 시켜가지고 국회가 방송문화진흥회 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방문진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방문진이 아까처럼 이사를 선임하는 방식의 지금과 같은 MBC의 소유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MBC는 민간 기업으로 시작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적 지분이 소유 구조에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결국에는 공영방송이라고 주장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요거에 대해서는 KBS 기자들은 아니라고, 공영방송 아니라고. 수신료 안 받잖아. 수신료 안 받는데 무슨 공영방송이야. 라고 하면서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MBC는 공영방송이라고 주장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80년대 그 유명했던 게 땡전 뉴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MBC, KBS 다 마찬가지였어요. KBS 화면이지만 MBC도 왜냐면 KBS가 MBC의 대주주였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시죠? 9시, 그때는 시부가 있었잖아요. 띠띠띠 해가지고 9시 되면 땡 하면 띠띠띠 땡 하면 9시입니다 하면서 뉴스가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두환 대통령 기사가 쫙 이렇게 항상 첫 번째 꼭지로 전두환 대통령의 동정 기사가 쫙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때 유행했던, 대학가에서 유행했던 농담이 그거 알아요?
전두환 대통령의 호가 뭐야? 전두환 대통령의 호. 원래 옛날 정치인들은 호가 있잖아요. 부르는 말이. 거산, 뭐 김영삼, 뭐 후광, 뭐 김대중 뭐 이런 게 있잖아. 그럼 전두환 대통령 호가 뭐예요? 원래 전두환의 호는 일해야 일해. 그래 일해재단이라는 것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일해 큰 바다다 그래서 일해인데 그건 진짜 호고 대학생들이 농담으로 만든 뭐예요? 오늘. 항상 땡 하면 오늘 전두환 대통령 이렇게 뉴스가 시작을 하니까 전두환 대통령 호가 오늘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 또 하나 이어서 그럼 이순자 여사 있죠. 그 부인 있잖아요. 전두환 대통령. 부인 호가 뭘까? 한편. 왜냐면 오늘 전두환 대통령하고 다음 문장으로 한편 이순자 여사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땡전 뉴스라는 게 그 당시 KBS, MBC는 완전히 국영방송이었던 거야. 군사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한 거고 그러니까 신문사들이 보기에는 방송 기자라는 건 완전 딴딴하고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그냥 뭐 홍보관이 불과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시절이 있었던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잠깐 궁금한 점은 YTN입니다. 그럼 YTN은 뭐야? YTN도 공영방송이라고 주장했잖아요. 물론 최근에 민영화가 됐지만 사형화가 됐지만 그 YTN은 뭐야? YTN도 원래 그냥 민영방송인데 공영방송화된 이유는 케이블을 처음에 이제 케이블 94년에 케이블 출범할 때 우리 회사도 그때 출범했고 근데 YTN이 너무 과도한 투자를 해가지고 막 전국에 그 중계차 있잖아요. YTN은 보도 채널 24시간 보도 채널을 표방하기 때문에 중계차를 16대나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전국을 중계차로 돌리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그 인건비랑 이제 그 비용을 감당을 못한 거야. 그래서 YTN이 실질적으로 망했어요. 경영상으로 이렇게 민간 기업으로서는 이미 경영이 망했어. 근데 하나밖에 없는 24시간 뉴스 채널이 그때 MBN도 있긴 했지만 우리는 증권방송 비슷하게 했으니까 망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정부가 공적 자금을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YTN한테 뭘 줬어요? 이 남산타워를 준 거예요. 이거 정부 예산으로 지은 거잖아요. 남산타워가 이거 YTN이 지었습니까? 정부 예산으로 지은 남산타워의 운영권을 YTN한테 그냥 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남산타워를 이용해서 이렇게 중계망을 만들어갖고 이제 중계차를 16대를 운영할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YTN에 정부 지분이 확 들어간 거야. 그래서 YTN이 주인이 없는, 그래서 대주주가 한전하고 마사회였어요. 한국전력하고 마사회가 YTN 지분을 사서 YTN 원래 주인은 팔고 도망갔고 YTN을 이제 한전하고 마사회 공기업이 사가지고 정부가 운영하는 회사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공영방송이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건 누구 거야? 어떻게 보면 국민들 거잖아요.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서 국민들이 같이 운영하는 방송국이 된 거잖아. 근데 이걸 어떻게 했어요? 유진그룹한테 팔아먹었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방통위가 유진그룹이 이거 한 1,000억? 뭐 2,000억? 이 정도 주고 산 거야. 근데 아니 이 남산타워만 해도 돈이 얼마겠어요. 이 남산타워에서 들어오는 수익금하고 남산타워 운영비만 해도 얼마겠어. 근데 이거를 1,000억, 2,000억 정도에 유진그룹이라고 하는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도대체 유진그룹이 이걸 샀을 때 유진그룹 뭐야? 다들 그러니까 유진투자증권하고 유진레미콘 그냥 이것저것 하는 회사예요. 이것저것 하는 회사. 넓게 보면 건설업체고 거기 증권도 좀 하고 그냥 이것저것 하는 회사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렇게 홀딱 YTN 주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래서 이게 지금 졸속 뭐 민영하다, 사형하다라고 해서 YTN 노조 이거 불법이라고 소송 걸고 지금 막 다투고 있거든요. 이렇게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가지고 오랫동안 자산을 축적해온 회사를 어떻게 이렇게 헐값에 팔아넘길 수 있느냐라고 해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뭐 김백이라고 하는 옛날에 MB 때 사장했던 사람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경영본부장했던 사람이 돌아와서 사장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막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쨌든 이런 그래서 공영방송 하나 없어졌습니다. 이미 민영방송이 돼버렸어요. 근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MBC 민영화 논란까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 유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님 지금 탄핵 중이시죠. 근데 조만간 돌아오시겠죠. 뭐 한 게 없잖아. 근데 갑자기 탄핵을 해버리니까 아마 이렇게 기각돼가지고 돌아올 가능성이 큰데 이게 이제 이 양반이 MBC를 민영화하려고 2014년인가요? 이렇게 몰래 MB 정부 때 그걸 이렇게 하던 거를 한겨레 기자가 우연히 전화하다가 녹음을 켜놔가지고 그게 이렇게 들어가서 기사화된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이거지. 이거는 이제 보면 이 MBC 민영화 MBC가 이 소유 구조가 아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문제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인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주인을 찾아주는 게 좋다. 이진숙은 그런 생각을 한 거야. 확신범이야,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MBC가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사장 바뀌면서 휘청휘청하고 논조도 막 바뀌고 이러느니 차라리 명확하게 민간 기업한테 매각을 해가지고 주인을 찾아주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민영화를 추진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됐죠. 이게 뭐냐면 이게 MBC를 날리면이라고 박성재 전 사장이 이제 그거와 관련된 이제 그 MBC 그만두고 나서 나와가지고 이제 요 책을 썼잖아요. 이게 보면 그 당시에 비화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에 미디어오늘 기사를 인용해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문제가 됐던 2012년 당시에
그 MBC의 기업 가치가 얼마였냐? 한 2조 원 정도로 추정을 했다는 거야. MBC가 한 2조 원 정도의 기업이야. 근데 이제 이거는 본사만 그렇다는 거고 지역 MBC까지 포함하면 2조 5천억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라는 거야. 2조 5천억이야. 근데 그 중에 30% 이상은 먹어야 대주주가 되잖아요. 되게 일반적으로 어떤 기업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30% 이상은 얻어야 되잖아. 그러면 적어도 7,500억 정도는 돈을 넣어야 그래 MBC를 먹을 수가 있는 거야. 아까 YTN 먹을 때 한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넣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7,500억을 넣고 MBC를 먹을 만한 회사가 어딨냐는 거야, 대한민국에. 근데 이제 그 대구 MBC를 2019년에 4억을 팔 때 4,000억에 매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 MBC만 해도 2012년인데 이미 2019년에 대구 MBC 4억 하나 팔았는데 4,000억에 팔았다는 거야. 이때 왜 그러냐면 MBC가 막 적자를 엄청나게 많이 봐서 그 적자를 보존하려고 부동산을 많이 매각했거든요. 그럼 대구 MBC 하나만 4,000억인데 15개 지역에 있는 MBC를 다 매각하면 그 살려면 돈이 얼마겠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게 1조 원 이상은 된다 이거야. MBC를 민영화하려면 1조 원 이상은 내고 누구가 MBC를 사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방송법 8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0조 이상의 대기업은 지상파 방송 주식을 10% 이상 소유할 수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재벌이 방송국 소유하는 게 좀 위험하다라고 해가지고 10조 정도면 재벌이니까 재벌 상한선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SBS가 이것 때문에 지금 말린 거죠. 태영이 돈을 너무 많이 잘 벌어가지고 자산 규모가 10조를 넘겨버리는 바람에 SBS를 가질 수가 없게 된 거야. 그래서 원래 엄격하게 말하면 태영은 이제 탈락시켜야 돼요. 대주주에서. 근데 이제 그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SBS를 위해서 맞춤형으로 방통위가 이제 그 규제를 풀어주는 그런 막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어쨌든 이 규제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MBC 대주주가 되려면 10조 원 이하, 그러니까 대재벌은 안 돼. 우리가 아는 삼성, 현대차 이런 재벌은 안 돼. LG 이런 건 안 돼. 그리고 10조 원 이하 규모의 기업이 자기 자산 중에 10분의 1을 들여가지고 1조 원을 들여서 MBC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냐라는 거지. 그래서 사실상 대주주 후보군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야. MBC를 민영화하는 건 시장에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30% 이상은 지분을 가진 정수장학회가 있잖아. 그러면 결국 그냥 민영화하면 그냥 주식회사로 바꾸면 짜잘한 지분, 박문희 지분은 그냥 일반 기업들한테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30%의 정수장학회는 남잖아. 그러니까 정수장학회가 사실상 대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게 뭐예요? 정수장학회는 누가 주인이에요? 박근혜가 주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박근혜 씨한테 MBC를 넘기는 셈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럴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박근혜 씨는 자기는 이제 정수장학회는 아무 관계 없다. 자기는 완전 손 털었다라고 주장하지만 뭐 얼마나 믿겠어요. 이름이 정수인데. 그래서 근데 약간 이런 문제. 그래서 사실상 MBC 민영화는 어렵다. 현실적으로. 자, 그런데 그래서 박성재 사장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2조 5천억이라고 하지만 그걸로도 안 된다. 자기가 사장을 해보니까 그 서너 배쯤은 된다라는 거야. 2조 5천억에 서너 배면 7, 8조 원은 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보냐면 전국에 16개 시도에 계열사가 있죠. 그리고 수도권에만 100만 평 이상의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MBC가 원래 적자가 엄청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적자를 여의도 부지 팔아갖고 다 털어버렸거든. 그 여의도에 MBC가 엄청 넓어졌잖아요. 그게 지금 파크 그게 된 거잖아요. 더현대 그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MBC 부지가 엄청나게 넓었는데 그게 자산 가치가 지금 서울이 메트로폴리탄이 되면서 엄청나게 자산 가치가 상승했고 더군다나 수도권에도 이 방송 2개만 독과점하던 시절에 엄청나게 광고비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걸로 수도권에 땅을 엄청나게 사는 거야. 그래서 100만 평 이상의 땅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다 인수하냐 이거지.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거기다가 60년 이상 그 축적한 아카이브, 요즘 유튜브에 MBC 옛날 방송들 풀어갖고 막 올리잖아. 그러면 그걸로 막 그걸로도 광고료가 막 몇 억씩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자산 가치를 어떻게 다 측정하느냐. 이건 단순히 이렇게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라는 거지.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지역 방송국들은 광고로만 유지해야 되는데 지역이 완전 찌가 많아버렸잖아요. 인구가 줄면서. 그러니까 지역 방송들은 다 적자로 나랑이라는 거야. 근데 그 적자까지 다 끌어안으면서 MBC를 사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기업이 이런 상황, 이런 거대한 자본을 더군다나 지역 적자까지 감수하면서 사겠느냐. 불가능하다. 그래서 MBC 민영화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박성재 사장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러면 민영화는 불가능하다 치면 이미 공영방송으로 있는 거잖아. 그럼 공영방송은 도대체 왜 필요하냐? 그 역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민영방송은 자본 권력에 되게 취약하고 그리고 국영방송은 정치 권력의 영향에 취약하다고 했죠. 그래서 보면 현재 신문을 포함한 대부분의 언론과 유튜브 채널은 다 자본의 영향력 하에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방송국 여러분이 신문사나 방송국 들어가면 산업부라는 부서가 있잖아요. 경제부나 산업부라는 부서가 있죠. 산업부는 뭡니까? 기업 협찬하는 부서고 경제부는 정부 부처, 중앙부처 협찬하는 부서예요.
전국부란 부서가 있죠. 그건 뭐야? 지자체 협찬하는 부서인 거야. 그래서 이게 뭐 특히 신문사는 되게 심해요. 방송국은 공식 이걸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방통위가 규제를 하고 그렇게 기자를 이용해서 협찬을 공식적으로 시키면은 법으로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못하지. 근데 이제 뒤로는 이제 자, 그런데 신문사 같은 경우 저희 매경 잘 알잖아요. 매경 같은 경우는 차장급만 돼도 거의 현업에서 기사 쓰는 것보다 협찬에 엄청나게 이렇게. 그래서 저희 과 선배 중에 매경에서 되게 잘 나가던 차장급 선배가 진짜 그 선배는 진짜 똑똑하고 기사도 잘 쓰고 특종도 많이 하고 기재성도 많이 타고 그냥 뒀으면 저절로 편집국장을 했을 사람이야.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차장이 되니까 뭐 현장에 나갈 수가 없는 거야. 계속 자리에 앉아갖고 협찬 전화만 돌리게 되는 거야. 왜냐면 이렇게 할당을 해가지고 이렇게 얼마씩 협찬해오라고 하니까. 그 협찬 전화 돌리다가 뭐 취재고 뭐고 뭐 못하는 거야. 그래갖고 그 선배 결국 짜증나서 때려치고 결국엔 아예 그냥 제약업, 원래 이제 제약 분야 취재했으니까 제약업체 경영진으로 갔어요. 이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협찬 전화 돌려갖고 회사 좋은 일만 하냐 차라리 내가 직접 해서 돈 벌겠다 해가지고 그냥 기업으로 가버리는 거죠. 지금 그런 현상이 엄청나게 언론계에 지금 만연해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협찬 전화를 안 하는 기자가 누구냐? 공영방송 기자들인 거야. KBS, MBC 기자들은 협찬 안 합니다. 산업부 기자여도.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별도 재원이 있으니까. 수신료가 탄탄하게 들어오니까. 그리고 MBC는 수신료는 안 받더라도 옛날에 독과점화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어놨고 아까 말한 부동산 자산 이런 데서 들어오는 수입이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굳이 기자들한테 이렇게 그 불법 소지가 있는 협찬을 시킬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공영방송, 뭐 KBS, 옛날에 YTN도 그랬을 테고 그러니까 공영방송 기자만 협찬을 안 해요. 협찬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공영방송이 아닌 나머지 모든 언론사는 다 기업의 협찬 돈을 돌리면서 사실 차장급 이상이 되면 취재보다는 거의 수익 활동에 언론사 수익 활동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현실이야. 그래서 한 10년 정도 차장 되기 전까지 현업 기자로 현장 기자로 뛸 때까지가 진짜 기자 생활이고 그 이후부터는 사업가가 되는 거예요, 다들. 그것도 내 사업도 아니고 회사 먹여 살리는 일에 전화 돌리면서 동원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다가 넷플릭스나 OTT는 그 자체가 글로벌 자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뭐 글로벌 자본의 영향력을 받는 수준이 아니고 자기 자체가 글로벌 자본인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글로벌 자본에 불리한 걸 얘네들이 하겠어요? 자기들한테 불리한 컨텐츠를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론적으로는 자본과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인 공론장으로서 공영방송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인 건 맞는 거야.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언론사의 3대 재원이 그 광고, 세금, 수신료 3개라 그랬잖아요. 그 3개 중에 가장 안전하고 장래성도 좋은 자원이 수신료라는 거예요. 광고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왜냐면 경쟁자가 많아지니까. 세금은 계속 이렇게, 세금도 아마 앞으로는 그렇게 많이 그 언론에 협찬 주기 어려워질 거예요. 왜냐면 알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재원은 그 복지 예산이 엄청나게 폭증을 하면서 노령화 때문에 점점 그게 모든 재원을 다 빨아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언론에 뿌리는 그런 그 협찬성 예산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면 세금 재원도 많이 줄어든다고 봐야 되고 또 세금 재원에 너무 의존하는 건 당연히 좋지가 않죠. 그건 언론의 어떤 본질에도 맞지가 않고 왜냐면 정치 권력과 결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면 지방 언론사 보면 절대 단체장 공격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던 뭐 김태우 경남지사니 안희정 충남지사 이런 사람들이 막 마음대로 비리 저지르고 그랬던 이유가 아무 지방 언론사들이 견제를 못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세금에 의존해가지고는 언론사로서 제대로 살아남을 수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 좀 재밌는 모델이, 이거 말 나온 김에 KNN이라고 하는 부산의 방송국 있죠. 걔네는 되게 독립적으로 해요. 걔네는 왜 그럴까? 걔네도 부산에 KNN밖에 방송사가 없던 시절에 엄청나게 돈을 벌어갖고 건물을 많이 사놓은 거야. 그래갖고 부산에 있는 각 구마다 하나씩 건물을 사놓은 거야. 그 건물에서 들어오는 임대료로 직원들 월급 충분히 주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는 광고가 좀 줄어도 큰 걱정 없이 그냥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옛날에 언론사가 몇 개 안 없고 독과점을 하던 시절에 쌓아놨던 돈들이 있는 회사들은 건실하지만 그럭저럭 운영하지만 나머지 언론사들은 지금 다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고 이 협찬이나 광고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수신료라고 하는 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한국 언론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신료 재원을 지켜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한국 언론 전체를 봤을 때 KBS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또 하나 최근의 트렌드는 건설사가 아예 언론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SBS는 전형적으로 건설 언론이잖아요. SBS 이 서울방송이 뭐예요? 이거 노태우 그거잖아요. 노태우가 아들은 여기로 장가 보내고 딸은 저기로 시집 보내고 이러면서 SK하고 SBS 키운 거잖아요. 그러면서 태영이라고 하는 건설사가 진짜 지방의 듣보잡 건설사였는데 SBS를 운영하면서 엄청나게 정부 발주. 이 건설사들이 언론사를 가지려는 이유가 뭐겠어요? 어차피 지금 민간 시장은 다 지금 불경기잖아.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대형 공사들을 발주해가지고 그걸로 먹고 사는 거고 음식 키우는 거거든. 태영은 그래서 원래 이름도 몰랐던 조그만 건설사가 SBS 운영하면서 10조 원대의 준 재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SBS가 건설사 조지는 기사 쓰겠냐고. 기본적으로 같은 자본인데. 거기다가 서울신문은 이게 기원이 뭐예요? 이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서울신문의 기원은 황성순보입니다. 우리 구한말에 대한제국에서 고종이 처음 만들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황성순보. 그게 이어져가지고 뭐 대한매일신보가 됐다가 뭐 그게 이제 일제시대에 뭐 매일신보가 됐다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지금 이게 서울신문이 된 거거든요. 그거를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어디다 넘겼어요? 호반건설에 넘겼어. 호반건설은 어디 건설사예요? 호남의 건설사죠. 문재인 정부는 호남.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호남의 건설사한테 언론사를 넘기고 윤석열 정부는 뭐 유진그룹이 어딘지 모르지만 뭐 영남 쪽이겠죠. 영남 쪽 기업한테 YTN 넘기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리품처럼 왜냐면 정부가 워낙 언론사들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정부 지분을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선심 쓰듯이 넘겨주고 있다. 그리고 호반건설은 서울신문 왜 샀을 거야? 서울신문이 뭐 필요해서 샀겠어요? 서울신문을 통해서 뭐 좋은 공정 보도하려고 샀겠어요? 이 프레스센터, 이 건물 재개발하려고 산 거예요, 건물. 서울신문이 프레스센터에 가장 큰 지분을 갖고 있거든. 프레스센터 여러분 가시보시면 한 20층 정도 건물이잖아요. 그 좋은 위치에, 서울시청 바로 옆에, 그거 부수고, 그 밑에 지하부터 해가지고 쫙 100층짜리 건물 올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용적률 이렇게 풀어가지고, 도심 용적률 풀어서. 자산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몇 조 원짜리, 뭐 10조 되지 않을까요? 몇 조 원짜리 건물이 생기는 거예요. 호반 입장에서는 엄청난 자산 가치를 가진 이렇게. 그래서 호반이 이 서울신문 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윤전기를 없애버렸어. 윤전부를 없애버렸어. 그래 윤전기 파트를 다 구조조정해버렸어요. 윤전기 직원들 다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들이 아마 다른 보직으로 다 보내고 퇴직금 많이 줘서 내보내고 윤전기 다 드러내서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그거 그냥 동아일보인가 뭐 다른 근처에 있는 다른 신문사한테 윤전을 맡겨버려. 신문 찍는 거를. 그 종이 더 이상 찍을 필요 없다는 거지. 윤전기는 되게 건설사 그 건물 지하에 있거든요. 그거 없애고 뭐 하겠어요? 이제 지하 팔 준비를 하겠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건설사들이 언론사들을, 그러니까 지방 언론사들은 거의 다 건설사들이 갖고 있다고 봐야 되고, 뭐 헤럴드 경제는 중흥건설이라는 데가 먹었죠. 예, 그리고 지금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경영이 취약한 언론사 하나하나 건설사들이 먹으면서 건설사가 언론 자본화되는 그런 경향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의 취약성이라는 게 지금 엄청나게 공격당하고 있는 이제 그 공정성이라는 게, 독립성이라는 게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개별 언론인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기업으로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건 유명한 사람들만 뽑은 거예요. 우리 권석천 씨라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 옛날에 JTBC에 그 손석희 앵커가 앵커 브리핑 할 때 이 중앙일보 기자였던 권석천의 시시각각이라 그래서 권석천 씨가 아주 칼럼을 잘 썼어요. 저도 그래서 옛날에 글쓰기 강의 같은 거 할 때 이 권석천 씨 칼럼을 많이 모델로 인용하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권석천의 시시각각. 진짜 좋은 칼럼 많이 쓰시는 분이었고 이분이 칼럼을 쓰면 손석희 앵커가 그걸 인용을 해. 그리고 그날 앵커 브리핑에서 중앙일보 권석천 논설위원회 칼럼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쭉 인용을 하고 그런 게 되게 많았어. 그래서 같은 중앙일보 계열사니까 손석희 사장이 권석천 씨를 영입을 해요. 그래서 중앙일보의 JTBC의 보도국장을 시켜. 원래는 경향신문 기자였던 사람이고 중앙일보로 원래 법조 출입 기자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전문 기자로 중앙일보로 스카웃이 돼가지고 중앙일보에서 법조 출입을 하다가 논설위원 했던 거거든요. 근데 JTBC 논설위원을 해요. 보도총괄하기가 꽤 높은 자리까지 갔어. 근데 이 양반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이거 그만두고 태평양으로 갔죠.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으로 갔어요. 근데 이분은 그래도 양심적인 분이어갖고 자기는 그렇게 후배들한테 뭐 전화 돌리고 뭐 그런 로비는 안 하겠다라고 하긴 했지만 어쨌든 뭐 거기 가서 뭐 이렇게 몸을 담근 이상 또 아주 안 할 수는 없겠죠. 뭔가 기여를 하긴 해야 됐겠죠. 뭐 지금 뭐 하시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는 그 이후에도 따로 뵙고 뭐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되게 좋은 분인 건 맞아. 하지만 이런 분마저도 언론을 지키기보다는 그냥 기업행을 택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인용 전 앵커, 이분은 아주 유명한 분이죠. 엄기영 뭐 이런 사람 이후에 MBC 앵커 해가지고 꽤 유명해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미 2000년대에 진작에 삼성으로 건너가서 삼성의 원래는 홍보 담당 부사장 뭐 이런 거 하다가 결국에는 뭐 나중에 하여간 사장까지 했죠. 삼성전자 계열사의 되게 중요한 뭐 사장까지 했고 아마 이때 이후로 한 20년 삼성에서 아마 MBC에 있던 기간보다 삼성에 있는 기간이 더 길었을 거예요. 그때 갈 때 5년 그 고용 보장에 뭐 몇십억에 이렇게 계약금을 줬다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거의 내가 이렇게 이번에 이거 강의 준비하느라고 나무위키 찾아보니까 2024년 올해 퇴사했어. 그냥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퇴사해. 그러니까 이게 삼성 가가지고 막 몇십억을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자들이 저희 후배들도 그렇고 다 더 좋은 언론사로 갔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신문사 출신이 방송사로 간다든가 우리 같은 종편 출신이 공중파로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 타사로 월급 더 많이 주는 더 지명도 있는 타사로 이직을 많이 했다고. 근데 요즘은 우리 후배들도 트렌드가 타사로 이직 안 해요. 바로 그냥 언론 기업으로 가요. 기업으로.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되게 괜찮던 일 잘하던 후배들이었는데 현대기아차 있잖아요. 현대차로도 현대차 그룹으로도 2명이나 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에코프로라는 게 유명했잖아요. 에코프로로도 가고. 그다음에 고려아연 요즘 시끄럽잖아요. 고려아연으로도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이슈되는 기업들로 가. 그렇게 해서 왜냐면 홍보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이슈가 있는 기업들은 언론 대응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선배들 다 글로 가서 거기서 이제 기사 나오게끔 작업하고 이제 이런 역할. 왜냐하면 이제 그런 회사들은 다 그런 회사 특징이 뭐예요? 글로벌 수출 기업이죠. 현대기아차, 에코프로, 고려아연 다 글로벌 수출 기업이야. 그런 데로 가면 임금이 2배, 3배로 빵 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SBS가 월급을 많이 줘도 내수기업이에요. 태영이란 건설사 내수기업이잖아요. 내수기업이 줄 수 있는 임금은 한계가 있어요. 많아야 1억 주는 거야. 그래서 뭐 연봉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대기업 이렇게 글로벌 수출 기업으로 가면 몇 억을 받아요. 2, 3억을 받아요. 그러니까 굳이 언론사 안에서 아웅다웅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어느 정도 언론사 기자로서 스펙만 쌓으면 그다음에 그냥 글로벌 기업의 홍보 담당으로 가는 거야. 그렇게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후배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잘 부탁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본 권력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그 언론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고 언론과 이렇게 융합되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언론 권력과 정치 권력의 융합이 문제였다면 지금은 언론과 자본 권력의 융합이 훨씬 더 심각한 게 진행되고 있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거야.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럼 공영방송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NHK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공영방송이죠. 이건 예를 들면 그 동일본 대지진 때 지금 보세요. 엄청난 물결이 쓰나미가 몰려들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찍었겠어요? 헬기로 찍었겠죠. NHK가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니까 전국에 일본은 열도가 길잖아요. 이렇게 쫙 전국의 헬기를 다 띄웁니다. 전국의 헬기를 다 띄워가지고 그 쓰나미가 오는 걸 쫙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NHK 월드로 해가지고 전 세계로 송출을 한 거예요. 이거는 NHK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조그만 동네 방송국이 이거 할 수 있겠어요? 헬기 띄워갖고? 우리 회사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야, 드론 띄우면 되지 않냐? 왜냐면 드론이 있는데, 야, 드론 띄워갖고 이거 찍을 수 있겠어요? 왜냐면 물이 이렇게 오면 드론 조금만 떨어지면 뚝 떨어져 버리잖아요. 전기가 이렇게 전파가 안 가면 뚝 떨어져 버린다고. 헬기를 띄웠으니까 이런 걸 찍을 수 있지. 이런 대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영방송이 아니면 대응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헬기 갖고 있는 방송국이 뭐가 있습니까? KBS는 헬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MBC하고 SBS는 임대. 자기 헬기는 없고 헬기를 그때그때 이슈가 있을 때마다 임대해가지고 쓰는 거야. 근데 KBS는 자기 헬기가 있어. 그래서 뭐가 큰일이 터지면 바로 헬기 띄워 하면 헬기. 그 보도국에서 헬기 띄웁시다라고 결정하면 헬기 뜨는 거야. 그게 가능한 게 공중파야. 공영방송이고. 근데 이제 다른 언론사들은 그런 역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는 KBS 유튜브 채널 보나 뭐 MBN 유튜브 채널 보나 뭐가 달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나서 뭐 이런 인터넷이 다 끊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이 끊기고 이제 안테나로 전파밖에는 송출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또 전쟁이 날 수도 있잖아요. 북한이 테러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그리고 실제로 인터넷이 그냥 끊기기도 하잖아요. 지난번에 합정동에서 불나가지고 인터넷 그냥 기지국에 불러서 인터넷 끊기기도 하잖아. 그랬을 때 어떻게 국민들한테 정보를 알릴 거냐 이거지. 마찬가지로 BBC도 코로나 위기 당시 BBC도 내부에 논란이 많았어요. BBC가 약간 좌파 언론처럼 돼가지고 보수당 정권에서 보리스 존슨이니 뭐 데이비드 캐메론이니 이런 총리 시절에 BBC를 엄청 공격을 했어요. 그래갖고 BBC도 수신료 모델이거든요. 수신료 막 줄여야 된다고 그러고 이것도 똑같아. 인터넷 생기고 유튜브 생기니까 왜 BBC에 우리 국민들이 수신료를 내야 되냐 해서 저항이 엄청 셌어요. 그래서 이제 수신료를 막 보수 정권들이 막 줄이려고 했어. 그래갖고 BBC가 굉장히 위기에 처했다가 코로나 때 코로나 정보를 쫙 이렇게 전국으로 보도를 하면서 신뢰도를 많이 회복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NHK나 BBC 같은 게 이제 그런 공영방송으로서 위기시에 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런 위기가 없으면 평소엔 비슷해. 근데 이런 큰 사건 터지면 도저히 민간 유튜브 채널이나 민영방송에서 따라갈 수 없는 역할들을 공영방송들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고성 산불 같은 게 났을 때 이제 KBS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특보를 좀 늦게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널리즘 어쨌든 이것도 KBS에서 한 프로그램이잖아. 그래서 저널리즘 토크쇼죠. 지금은 폐지됐죠. 근데 어쨌든 이런 데서 왜 그랬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보도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고성 산불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KBS가 헬기 띄우지 않으면 이런 거 찍을 수 없어요. 이거 그 엄청난 고열이 막 발생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 같은 방송국 해가지고 드론 띄워갖고 그거 어떻게 찍습니까? 드론 다 녹아버려요. 그런 척 하면.
헬기 정도는 띄워야 이렇게 대형 산불에 하면 그 규모를 찍고 불이 어디로 뻗치고 있다 이런 거를 해가지고 소방 헬기랑 같이 연계해서 주민들한테 이제 이동하라, 어디로 이동해라 이런 거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여간 그래서 공영방송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얘기, 미국은 공영방송 없다는데? 야, 미국은 다 NH, CNN이니 ABC니 다 민영방송인데 문제 없잖아. 공영방송 왜 필요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미국은 시장이 워낙 크다. 미국은 나라 자체가 한 대륙이잖아. 그리고 50개 주가 있잖아. 그 50개 주마다 수많은 방송국 언론사들이 있는 거야. 미국의 언론사 수는 셀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우리는 기껏해야 중국 메이저 언론사 한 20개 있잖아. 그 방송국 숫자 손으로 다 세잖아. 미국은 셀 수가 없어.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언론사들이 무한 경쟁을 하는 거야. 그 무한 경쟁 속에서 자연스럽게 공정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양한 시각 스펙트럼이 쫙 펼쳐지니까. 그러니까 유튜브 시장 같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리고 또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처럼 굉장히 수백 년의, 거의 200년 가까이 역사를 가진 그런 전국적인 언론 자본이, 이거는 외부의 어떤 이렇게 건설사가 먹은 그런 자본이 아니고 어떤 독자적인 어떤 역사와 전통을 가진 자기 나름의 논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언론 자본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되게 진보적인 언론들이죠. 전국 언론들은 되게 진보적인 언론들이죠. 다, 이 워싱턴 포스트가 워터게이트 사건 한 거잖아요.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에도 엄청난 외압이 들어왔는데 사주가 다 막아주거든요. 그 사주 자체가 독자적인 자본가인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 회사는 이거 하라고 있는 회사야. 이게 하는 게 우리의 업이야. 라고 하면서 그 정치 권력이나 이렇게 압박이 들어와서 딱 막아주잖아요. 그 스포트라이트라는 영화 보면 잘 나오죠. 그 유명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스포트라이트 보면 그런 과정이 잘 나오죠. 거기다가 정치권에서도 이 민주당, 공화당, 양당 구도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진보 보수 간에 어떤 팽팽하게 다양한 아젠다를 이렇게 그 안에서 하면서 뭐가 어느 한쪽이 탁 소외되거나 그런 일이 없죠. 그리고 민주당 나름대로, 민주당 안에는 또 AOC 같은 굉장히 극좌적인 의원도 있고 버니 샌더스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발언권을 가지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이 공론장에서 너무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게끔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 권력의 영향력은 매우 크죠. 그래서 자본 권력이 사실은 결국 이 언론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미국 대선하면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수많은 언론사들한테 다 특히 방송 광고 송출에 엄청난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오바마니 힐러리니 요즘 해리스니 트럼프니 이런 사람들이 천문학적인 그 선거 자금을 모으는 이유가 뭡니까? 다 방송 광고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 방송 광고 법으로 딱 몇 번만 할 수 있게 정해놓고 틀 수 있는 방송국도 정해놓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하면 진짜 저렴하게 선거하는 거야. 선거 공영제 해가지고 정부가 예산으로 다 메꿔주고 나중에. 근데 미국은 그걸 다 개인이 감당해야 되잖아. 힐러리가 감당해야 되고 트럼프가 감당해야 되고 해리스가 감당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비용이 다 뭐예요? 다 사실 방송사들 먹여 살리는. 방송사들 선거 2년마다 큰 선거하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각종 선거 있죠. 그걸 다 방송 광고를, 정치 광고를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죠. 요거는 재밌는 게 그걸 일반 시민들이 또 후원금으로 내가지고 일종의 그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방송국들한테 돈을 주는 그 묘한 구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변형된 수신료 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광고를 직접 받는 게 아니니까. 묘하죠. 근데 그런 방식을 통해서 어쨌든 나름의 공정성이 갖춰지는 거야.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옛날에 조중동 시절에는 70, 80%가 다 보수고 뭐 한겨레 경향은 조금 있고 이런 구도가 아닌 거죠. 정치적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공론장 안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 얘기해 볼게요. 일단 기왕에 있는 공영방송을 없애는 것도 어렵고 또 그것도 민영화하는 것도 어렵다면 잘 활용해야 되지 않냐 이거야. 아까 얘기했죠. MBC 없애기, KBS나 MBC를 없앨 수 있어요? 그렇다고 민영화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면 있는 걸 왜 없애려고 하느냐. 그냥 잘 활용을 해야지. 그래서 수신료 모델도 없앨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언론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제가 얼마 전에 이 강의 준비하느라고 KBS 기자를 만나서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 수신료를 빡세게 거두면 최대치로 이렇게 기존의 어떤, 원래는 이제 전기세에 붙여서 나오는 거였잖아요. 한전을 통해서. 빡세게 거두면 한 2조 원까지 거둘 수 있잖아요. 1년에 한 2조 원 정도겠죠. 근데 예를 들면 그거를 그동안은 KBS가 다 먹은 거야. KBS가 다 먹고 한 5% 정도만 EBS를 준 거야. 근데 예를 들면 그거를 빡세게 거둬서 1조 원 정도는 그냥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 1조 원만 남겨서 그걸로 KBS만 먹는 게 아니라 MBC도 나눠주고 YTN도 나눠주고 이를테면 종편들도 조금씩 나눠줘. 그렇게 해도 지금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수신료 박탈 권한을 뺏겨버렸잖아요. 뺏기고 그냥 독자적으로 권한을 거두라는 거거든. 근데 수신료를 징수 체계를 만들 수가 없어요. 수신료를 예를 들면 7천만 원을 징수하면 5천만 원이 징수비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장사가 안 되는 장사인 거죠.
옛날에 전기료에 붙여서 거둘 땐 간단하게 거둘 수 있었는데 전기세 낼 때 그냥 자동으로 붙여 나니까. 근데 별도로 징수 체계를 만들려면 옛날에 그렇게 전기세 붙이기 전에는 KBS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수신료 징수를 하고 다녔어요. 이게 이렇게 우편함마다 수신료 이거 KBS 직원들이 다니면서 다 꽂고 그리고 내라고 뭐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뭐 실랑이 버리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수신료를 정부가 걷어서 차라리 나누자. 그 KBS만 먹을 게 아니라 다른 언론사들도 나눠 가지게 하고 그 다음에 KBS 그렇게 하면 광고나 어떤 세금에 비해서 훨씬 더 독립성이 강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죠. 방송국 입장에서 이게 안정적인 수익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KBS뿐만 아니라 타 방송까지 일부 배분을 하고 이를 통해서 오히려 그 방송국들의 공공성을 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낫지 않냐. 네, 뭐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즘 언론계의 문제는 임명동의제예요. 지금 KBS가 이번에 박민 사장이 들어오면서 원래 단체 협약에 임명동의제 하게 돼 있거든요. 보도국장이든 본부장이든 다 임명할 때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예를 들면 과반 이상이 다 찬성해야 된다든가 혹은 과반이 반대하면 안 된다든가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임명동의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KBS도 그렇고 YTN도 그렇고 이번에 임명동의제 없이 그냥 임명해 버렸죠.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송을 걸었더니 뭐 안 된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임명동의제는 인사권을 침해했다라면서 재판에서 패소한다는 거야. 이걸 했더니. 그리고 YTN도 똑같은 문제에서 소송을 걸었더니 적격성 문제로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버렸어요. 이건 뭐냐면 되게 웃겨. 그러니까 YTN 노조가 당연히 소송을 걸었을 거 아니에요. YTN이 임명동의제를 안 하니까 YTN 노조가 소송을 걸었잖아. 그랬더니 재판부가 뭐라 그랬냐면 야, 너네는 언론노조의 지부잖아. 이거는 너네는 법적 단체가 아니고 언론노조의 지부일 뿐이니까 이 소송은 너네가 걸면 안 되고 언론노조가 걸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건 소송은 여기 결격이야. 그래서 기각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본소송으로 다투라는 거예요. 근데 본소송 다투면 한 2년 걸리잖아요. 재판이라는 게 한 번 하면 2년 걸리는데 보도국장 임기가 길어야 2년인데 그러니까 본소송으로 가는 건 실효성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임명동의제 없이 막 임명을 해버리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임명동의제 단체협약 맺어놓은 게 다 무력화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저희 회사도 임명동의제를 했잖아요. 저희 회사가 2번이나 사측이 임명한 보도국장을 부결시켰거든요. 그래갖고 그때부터는 사측이 임명동의제에서 극도로 지금 처음에 만만하게 생각하고 이건 뭐 별거 있겠어 하고 했다가 이게 2번이나 부결되니까 극도로 이제 임명동의제를 가지고 경기를 일으키게 됐거든. 근데 이렇게 타사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임명동의제 하겠어요? 저거 안 해도 되는 거네? 안 해도 법적으로 뭐 문제 없네? 이거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럼 있는 임명동의제도 다 없어지게 생겼다 이거야. 그래서 임명동의제라든가 편성위원회, 공방위원회 이런 데서 노사 간에 어떤 편성, 예를 들면 이번에 4.16 세월호 10주기 프로그램 편성해서 빼버렸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편성위에서 주기적으로 논의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 노사가. 그 다음에 이제 공방위원회. 뭐 어떤 기사가 공정성을 어겼다, 너무 국민의힘 편들었다, 혹은 민주당 편들었다. 그럼 그 기사 가지고 노사가 분기마다 모여서 토론하고. 저희 같은 경우 이거 매달 분기별로 하고 요 회의록을 그대로 조합원들한테도 전체적으로 다 공개하고 그 다음에 방통위에 자료로 냅니다. 방통위가 재승인할 때 재승인 참고 자료로 이거 회의록을 다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 법으로 다 하얗게 해놓은 거야. 근데 이게 이런 방통위의 어떤 재승인을 받는 언론사들만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거를 좀 더 확장해가지고 예를 들어 수신료를 좀 더 준 대신 이런 제도들을 다 법으로 법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 경영진으로 와도 적절한 어떤 내부 견제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원칙을 확립해야 그래야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공영방송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수신료 재원만 받는다고 수신료 재원 받아도 그 KBS처럼 지금 김대기 와가지고 지 마음대로 해버리면 이게 공영방송 아닌 거죠. 그리고 그렇다고 MBC처럼 이게 지분 구조가 공적 지분이 섞여 있다고 해도 그래도 사실은 또 이렇게 이런 제도가 없다면 제대로 된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없는 거고 이게 노조한테 유리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YTN이 임명동의제 했을 때 여러분 노종면 의원 왔죠.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인데 노종면 의원이 부결됐어요. 노종면 씨가 노조위원장하고 이렇게 해직 기자로 해가지고 되게 유명해졌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리고 나서 파업 끝나고 나서 한 임명동의제에서 노종면 씨는 당연히 나 정도면 보도국장 되겠지 하고 출마했는데 부결돼 버렸어. 조합원들이 부결시켰어. 젊은 기자들이 보기에는 노종면은 너무 꼰대고 그리고 이제 너무 정치적인 이슈에만 관심 있고 직원들의 복지라든가 기자들의 처우 향상 이런 거에 관심 없다. 뭐 이런 해가지고 이렇게 부결됐어. 2번이나 부결됐어. YTN이 2번, 3번 부결됐을걸요. 그러니까 임명동의제가 단순히 특정 정치 세력한테 유리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회사 안에서 다양한 세력들이 그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제도고 그 안에서 그럼 우리 너무 극단적인 사람 내면 안 되지 않냐. 적당히 그래도 서로 이렇게 타협해 가면서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한번 공정성이라는 게 뭔가를 논의하면서 회사를 운영하는 거지. 그게 돼야 공영방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공영방송이라는 건 단순히 수신료의 문제, 그리고 지분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운영되느냐의 문제다. 그리고 수신료라고 하는 걸 그렇게 하는데 잘 언어의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방송사법은 그냥 공중파 3사에만 해당되는 법인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전체적으로 언론사의 공공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수신료와 이 언론개혁을 그쪽으로 끌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을 하나의 제안으로 드리면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